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범야권은 공동 규탄 대회를 열고 특검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대통령 경로선의 당사자들인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 신병 교육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한 명이 숨지고 부사관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훈련병이 안전핀을 제거한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고 부사관이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석 대를 비롯해 소속사의 모든 법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제의, 그러니까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삼권 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 부여했다. 또한 야당이 지난 정부 때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공수처를 못 믿겠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죠.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여당에서 17명만 이탈표가 나오면 제의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당에서 대놓고 최해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는 의원이 3명이나 됩니다.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이번 특검법을 일방 처리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는 등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던 것입니다.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정부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여야가 합의한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범야권은 곧바로 규탄 대회를 열고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범행을 자백했으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죠. 임금은 배, 백성은 물과 같으니 성난 민심의 배가 뒤집힐 수도 있다며 사실상 탄핵 가능성까지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 6당 대표와 당선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였습니다. 최해병 특검법 제의 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곧바로 규탄대회에 나선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을 인용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자성어 군주 민수를 언급하며 성남 민심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해 사실상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이 독재 정권 대통령보다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야권은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 이탈표 설득 작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소용이 없게 되니까요. 국민의힘은 그럴 일 없다면서도 의원 단속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달라며 해외 출장을 가려던 의원들의 일정까지 취소시켰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국회로 넘어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표가 넘어야 합니다.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 내 17석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의원 불출석도 변수입니다. 25명이 불출석하면 180명만 찬성해도 가결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출석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안철수, 김웅 의원에 더해 전임 지도부였던 유이동 의원도 찬성표를 예고했습니다.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담하게 이거를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의식 있는 보수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재형 의원님이라든지 하태경 의원님이라든지 동참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예상보다 이탈표가 웃돌 경우 8석의 이탈표만으로도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22대 국회를 두고 여당의 고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대통령의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전국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이병주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야당 반발 생각보다 더 거셉니다. 네, 맞습니다. 야권 이번 거부권 행사가 국민에 대한 거부라면서 특검법 국회 처리를 끝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죠.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바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남은 이 일주일 동안 여론전에 총력을 다해서 여권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네. 오는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 대회 등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장애투쟁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시간 국회 천막 농성장에서 당원들과 만나서 난상토론 벌이고 있는데요. 네.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지혜를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돌아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앞선 기사에서 설명드렸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원 표결에 참석한다고 보면 여권에서 17표가 이탈을 해야 하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찬성 뜻을 밝힌 의원들이 여기에 못 미치거든요. 하지만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네.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이라서 재의결을 위한 표가 8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네. 기존의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새로 국회에 들어오는 김재석 당선인도 특검법에 찬성 뜻을 밝히고 있고 여론에 따라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 범야권으로 개선한 정당 중에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 개혁신당도 있습니다. 이쪽은 보수 성향이잖아요. 네, 개혁신당의 출범 과정 그리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을 보면 보수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야6당과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허은하 신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서 협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치할 수 있는 부분 협치하면서 특히 최상병 사건에 대한 부분들 함께 협치하면서 그런데 최혜병 특검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공세 수위도 또 높이고 있어요. 네, 이채 양명주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걸었던 슬로건이죠. 이중 뒤에 양명주 이 세 개가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인데 그러네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입장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의정 활동으로 3특검, 3국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검 등이 담겼는데 민주당 등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조를 몇 가지를 할 건지, 특검법을 몇 가지를 할 건지는 그 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까지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종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각각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VIP 경로서를 전달받았다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공수처가 이들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차례로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직권 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인데 이른바 VIP 경로설에 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초동 수사 결과를 듣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해왔는데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출석에서도 김 사령관은 질의에 입을 닫은 반면 박 전 단장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중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임기훈과 김계환 사령관 사이에 7월 31일 날 통화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면 증거는 충분하다. 김 사령관에 대해 150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인 VIP 경로설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을 상대로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데 두 사람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 대질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이번엔 검찰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국빈 만찬 자리에도 참석을 했었기에 혹시 이 또한 최 목사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 대가가 아니었을까 의혹이 일었었죠. MBN 취재 결과 최 목사는 만찬 참석 전에는 선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 만찬 사진입니다. 최재형 목사도 참석했는데 최 목사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만찬 초대를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남북 문제 등을 위해 활동한 덕분에 초청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만찬 참석 이전까지 김 여사와 어떤 접촉도 선물 전달도 없었다고 검찰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목사가 만찬 이후인 6월부터 9월까지 책과 화장품, 양주, 명품 가방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 중인데 이 선물들이 만찬 참석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최 목사는 선물을 건넨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인사청탁이 있긴 했지만 잠입 취재 취지였고 김 여사가 청탁을 일부 들어주려고 노력한 증거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말대로 실제로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국빈 만찬 초청에 대한 감사 의미로 선물을 줬다고 하더라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명확한 청탁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단독 외교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여권에선 특별 수행원 자격에 불과했고 수억 원의 예산을 쓴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거든요. 실무부처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을 준비하는 도중에
갑자기 김 여사 방문 방침이 확정됐다. 초청장을 받은 게 아니라 받아낸 모양새였다 이겁니다. 관광지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도 논란인데 민주당은 영국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따졌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대표단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갑니다. 그 한 인도 방문의 단장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부인의 정상 외교라고 하기도 궁색하죠.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는 전용기 이용비 2억 5천만 원 등 약 4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외교 순방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바 없고 의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비 등을 지출했다면 예산 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전 공식 방문 일정에 없었던 타지마할 방문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다른 관광객의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황후 특혜입니다. 우리 나라의 정상급 인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을 방문해서 안동을 방문한 것이나 유사한 것이다. 외교 일정이다. 영부인의 인도 방문을 주관했던 문체부는 예산 편성과 지출 경위를 파악해 자체 감사에 나서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물품의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여러 잠룡들의 설전이 하루 종일 이어졌거든요. 어쨌든 이들의 존재감은 확실히 각인이 된 듯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침묵을 깨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이 아쉽다는 비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SNS에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여당 의원이 야당처럼 하면 안 된다며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난 18일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의 직구금지 정책을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무식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위원장의 공개 반박 2시간 만에 오 시장은 처신이란 표현은 정제되지 않았지만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해 내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필요 최소한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대체 무슨 신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논란이 여권 잠룡들의 설전으로 확산하며 대권 몸풀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유승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초선한테 쓴소리를 했나 봅니다. 그럼 초선들이 국회 왔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는데요. 직접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하는 법을 배우는 등 예습이 진행됐습니다. 곧 임기를 마치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제 막 시작하는 초선 당선인들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폐륜화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고 병졸들만 모여진 집단처럼 운영하느냐. 김 의장, 강성 지지층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소 황당하게도 국회의장으로서의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았죠. 네네. 재임 기간 중 수박이라는 비난을 숱하게 받았던 김 의장은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은 물론 이에 동조하며 박자를 맞춘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겁니다.
그건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고 혹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예,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에게 아무도 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한 건데요. 또 용산을 향해선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한 게 가장 자괴감에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실 입주도 한창인데 의원회관에 명당이 있어요? 예, 의원회관에 명당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의원실은 보통 선수 그리고 같은 선수일 경우에는 나이 순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요. 네네. 전망도 좋고 이동도 편리한 의원회관 4층에서 8층 사무실이 명당으로 꼽힙니다. 7층이긴 했는데 네네네. 볕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볕이 드는 방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저는 4층으로 옮깁니다. 몇 층인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의원이 지금 이슈가 됐어요. 누구예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잘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사람 각각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인데요. 그러니까요. 김 의원 측은 일종의 2차 가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원실 호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권칠승 의원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325호실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썼던 방이기도 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을 뒤집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로 돌아온 오선의 정치구단 박지원 당선인은 6.15 남북 공동선언일을 뜻하는 615호 배정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니까 또 재미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황폭 행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예, 황 위원장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네. 지난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8일 만에 전직 대통령 예방을 했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와 힘을 합해서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일치된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 황 위원장 모레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이어 문 전 대통령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협치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여당다운 모습 정말 어렵네요. 지금까지 유승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시인한 유명 트롯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오후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 사고 당일 김 씨의 음주량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안정문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호중 씨는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지 이틀 만으로 현재 조사는 5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9일 김 씨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음주량과 종류, 체중 등을 계산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김 씨와 유명 래퍼 일행이 다녀간 스크린 골프장과 음식점, 유흥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는데요. 앞선 조사에서 김 씨는 술잔에 입만 대고 마시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음주운전을 시인한 만큼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김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한 것은 아닌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자수를 하거나 김 씨 차량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 음주 측정 결과를 제외한 다수의 정황을 확보했다고 경찰이 밝힌 만큼 김 씨가 이를 인정할지도 주목됩니다. 경찰은 오늘 진술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김호중 씨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석 대를 비롯해 소속사의 모든 법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로 한 차례 반려가 된 적이 있죠.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최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호중 씨 음주뺑소니 수사 초기 경찰은 소속사 법인 차량과 김 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 정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좀 더 보완하라는 취지로 반려했고 영장을 재신청한 경찰은 어젯밤에야 소속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씨 소속사의 모든 법인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김 씨가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이동했을 때 탑승한 법인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들 차량에 메모리 카드가 존재했다면 김 씨 등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수 있어 혐의 입증의 결정적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이 늦어져 물증 확보에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소속사 측은 음주 사고가 났던 김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직접 증거인멸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고등학교를 나온 경상북도 김천에는 김호중 소리길이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논란에 소리길을 철거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김천시는 철거를 검토한 적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영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졸업한 경북 김천예고 인근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 김 씨 팬덤의 상징인 보라색을 바탕으로 조형물과 벽화, 포토존이 들어섰습니다. 김천시가 2021년 2억 원을 들여 조성했는데 매년 10만 명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논란 속에 김호중 소리길이 한바탕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곳을 철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김천시는 철거 계획은 애초 없었다고 정리했지만 찬반 논란으로 번지는 중입니다. 항의 전화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바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이랬는데 진짜 철거를 벌써 논의 중인 것처럼 비춰져가지고. 김천 시민들의 생각도 갈라졌습니다. 음주운전하고 정말 너무 심했어. 감히 죄 받고 이 길을 누가 오겠어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용서 못하고. 주말에는 어떨 때는 관광차 한 2대씩 이래 마차가 돌을 때도 있고 예고 학생들 전에 1학기 공납금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김천시는 만약 철거한다면 공청회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음주운전 시인 후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이야기 경찰청 출입하는 연장현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 기자, 우선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들, 이 혐의별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현 시점 기준으로 이 김호중 씨에게 확실하게 적용이 돼 있는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인 뺑소니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입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났던 교통사고의 CCTV 영상이 직접 증거가 되고 있죠. 네. 따라서 김 씨가 당시 사고를 낸 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추가로 혐의 입증이 필요한 것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혐의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에 김호중 씨가 창원 콘서트를 끝내고 나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아직 음주 혐의가 법적으로 입증이 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서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추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이 도출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향후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로 인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주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목되는 다른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호중 씨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입증 여부인데요. 네네. 사고 직후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를 비롯해서 김 씨 측이 조직적으로 사고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했거나 김 씨를 도피시킨 부분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에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서에 가달라고 말한 통화 녹취 파일도 입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하지만 김호중 씨는 여전히 그렇게 사주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김 씨 측의 차량들이 여기 달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몽땅 다 사라졌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김 씨가 관여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김 씨가 소속사 대표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은폐하거나 훼손시킨 부분에 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김 씨에게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되면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우 김 씨는 5년 이하의 실형을 살거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색안경을 껴서는 물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도 그렇고요. 그동안 요리들이 좀 빠져나가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팬덤을 달래려고 이렇게 시인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런 주장도 말씀처럼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 측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들로 미뤄봤을 때 반성이나 해명보다는 자신의 팬과 콘서트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19일 창원 콘서트가 끝나고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인정할 그 당시에도 김 씨 측은 팬카페 게시글을 통해서 먼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며 복귀 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가 연예계에서 영원히 퇴출당하지 않을 정도로 음주 시인의 골든타임을 지키려고 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을 기자들이 카메라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하로 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두고 특혜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김호중 씨는 말씀처럼 말 그대로 오늘 비공개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평소 강남경찰서는 일반 방문객들에게 지상 주차장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오후 김호중 씨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경찰서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소환 일정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팀 출입문에도 출입 금지 문구를 걸어놓는 등 보안에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고 이선균 씨 공개 소환 및 수사 자료 유출 건 등으로 문제를 겪었던 경찰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성균 씨 사건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연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육군 부대에서 신병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훈련병이 안전핀을 제거하고도 던지지 않자 이를 지켜보던 부사관이 조치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세종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곳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부대 측은 부상을 입은 장병 2명을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지만 훈련병은 끝내 숨졌습니다. 훈련을 통제하던 소대장인 30대 부사관은 손과 팔을 크게 다쳐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고도 수류탄을 던지지 않자 부사관이 달려가 조치하는 과정에서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탄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상을 줄이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훈련 장소다 보니까 안전벽이라든지 있으니까 다른 숨진 훈련병은 다음 주면 6주간 신병 훈련을 마치고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수료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육군본부는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훈련에 연습용 수류탄만 사용할 것을 정군에 지시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주변에 있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MBN이 오늘 최초로 보도해드린 20대 남녀 피살 사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신고를 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이들이 있었던 주택에 가봤습니다. 골목 사이로 소방과 경찰차들이 긴급히 출동합니다. 현장 감식을 마친 과학수사대원들도 차량에 탑승합니다. 혹시 이게 다 좀 정리가 끝났나요, 지금? 이게 상황이? 한 남성으로부터 살려달라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 출동한 경찰은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와 함께 목에 상처를 입은 20대 남녀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엔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상태인데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근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벽부터 들린 흉흉한 소식에 이웃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안전한 집안이야.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녀 관계를 비롯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대 졸업생이 대학 동문이나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받아서 재유포한 남성들도 적발됐죠.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건데 당초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를 특정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핵심 피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2년 반이 더 걸려야 했죠. 어찌된 일일까요?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칸마다 들어가 살핍니다. 여성 동문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서울대학교 졸업생 A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으로 위장해 A씨가 요구한 속옷을 약속된 장소에 전달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B씨와 함께 여성들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온몸이 다 떨리도록 되게 너무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피해자는 약 60명으로 이들 일부가 고소해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였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에 재수사 지시를 내리면서 A씨와 B씨를 포함해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제작하거나 유포한 음란물은 1,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를 계속해서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투자를 하면 2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24억 원을 받은 다음 실제로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이른바 리딩방 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총책의 집과 차에서는 현금이 다발로 쏟아졌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만 신고된 리딩방 사기 피해 금액이 무려 2천억 원에 이른다는 걸 아십니까?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손대, 손대, 다 이쪽으로 와. 컴퓨터 모니터에는 채팅창이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금과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2배 수익을 본다며 이른바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총책의 집과 차에서는 20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이 한 묶음이 얼마예요? 아유, 본인이 묶으신 건데 모르시면 어떡해. 조직은 2021년 1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140명으로부터 12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그래서 일명 바람잡이 작업으로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젊은 학생과 주부, 심지어 60대 의사까지 당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에 신고된 리딩방 사기는 약 2,100건, 피해 금액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분석 없이 다른 사람 따라서 100%, 200%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보통은 큰 주식 안 하고 작은 주식은 많이 할 거고요.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63명, 이 가운데 3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공범 4명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유성 페인트는 1급 발암 물질인데다가 여름엔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자동차 보수형 제조와 판매 모두가 다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야겠죠. 하지만 정상 제품 용기에 담겨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보다 빨리 마르고 또 값도 훨씬 싸거든요.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적발된 건 달랑 3건, 무법 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합법 제품인 차량용 수성 페인트 옆으로 은색 빛깔의 원통형 용기 2개가 있습니다. 취재진이 판매 대리점으로부터 입수한 불법 제품들입니다. 제품 설명엔 차량 페인트 작업 마지막에 바르는 클리어가 들어있다고 나옵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표기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엔 적법한 제품들입니다. 클리어 제품이 들어있다고 표기된 캔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원래라면 식용유처럼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성 페인트의 재료인 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색소를 비롯한 몇 가지 첨가물만 섞으면 일선 자동차 공업사에서 유성 페인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차량용 유성 페인트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고 수성 페인트가 합법 제품이 되자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불법 유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수성 페인트에 비해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한 데다 잘 마르는 특성상 작업 속도 역시 빨라서 공업사에선 유성 페인트를 선호합니다. 불법인 건 알고 있지만 법을 지킨 대가가 더 크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한 공업사 대표는 합법적인 수성 페인트 제품 사용을 고집해오다가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성 페인트를 사용하는 대다수 공업사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구조로는 사실은 적자입니다. 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차를 고치면 흑자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취재진과 만난 한 판매 대리점 대표는 수성 페인트만 취급해온 자신의 경영 방식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유성을 판매하지 않는다 해서 거래를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반토막 났고 환경부의 요청에 알아보니 지난달까지 불법 페인트 제조나 판매에 대한 적발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연간 시중에 풀리는 유성 페인트는 3,070kl로 이로 인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4,912톤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보수용 유성 페인트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G마켓이나 11번과 같은 국내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살 때 판매자의 이름은 물론 회사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다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죠. 혹시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문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업체에선 판매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출처불명의 제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정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리에서 10만 개 이상 팔린 전동 칫솔입니다. 그런데 누가 판매하는 건지 업체 이름도 전화번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테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는 물건이 오더라도 판매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 왔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살 때 고민되는 게 오히려 가격이라 제품 이런 부분보다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앞서 알리와 테무는 공정위와 자율협약을 맺고 국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매자 정보는 전혀 공개되질 않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은 해외에 본사가 있더라도 강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파는지조차 모르는 출처불명 상품을 받아보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당국이 시급히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 반열에 올린 게 바로 반도체죠. 삼성전자의 정기 인사는 한참이나 남았는데 반도체 수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지난해엔 엄청난 적자를 냈고 엔비디아에도 납품하지 못하고 있죠. 이번엔 기술통을 임명했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메모리 업황부진에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 적자를 냈던 삼성전자. 경쟁사에 비해 감산이 늦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도 인텔에 내줬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인 HBM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주도권을 뺏기며 아직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는 물론 주주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하고 있고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도체 부문장인 경계현 사장이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고 새로운 구원투수로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나섰습니다. 전 부회장은 지난 200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14년 메모리 사업 부장을 지내는 등 반도체 전문가로서 전형적인 최고 경영자 코스를 밟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리더십 교체로 쇄신에 나선 삼성전자는 향후 HBM 등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탈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HBM이 있고요. 그걸 어쨌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이고, PM이라든가 또는 CXL 이런 것들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반도체 부문장이 사장에서 부회장급으로 격상되면서 새로운 사업 발굴과 투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김종훈입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 현상이 계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올해 처음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커피나 여름 과일도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당분간은 체감 물가가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한 건물에 저가 커피 매장 3곳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커피라도 저렴하게 마시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저렴한 커피가 이제 뭐 특정 브랜드로 지칭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시키면은 좀 싼 걸 원하죠. 음식값이 많이 올라서 점심값 부담도 되고 해서 아무래도 커피 같은 거는 좀 저렴한 커피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가 커피값마저 뛰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전 세계 커피 원두 작황이 부진해 원두 가격이 오른 데다 고환율까지 겹쳐 커피 원두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일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이미 가격을 올렸고 나머지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름 과일인 수박과 참외 가격도 평년보다 20% 넘게 올랐고 BBQ 치킨 값도 오르며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0선을 웃돌던 소비자 심리지수가 처음 100선 아래로 하락했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늘었습니다. 농산물이나 외식 서비스 등의 체감 물가가 좀 높고 또 최근에 유가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소비자들은 체감 물가는 좀 높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5월부터 유가와 환율이 하락 안정되고 있지만 체감 물가를 떨어뜨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저가 커피뿐만이 아닙니다. 술값이 부담돼 잔술을 찾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때마침 정부도 시행령을 바꿔 술집에서 잔술을 팔 수 있도록 했죠. 소주 한 잔에 500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 그동안 술집에서 팔면 불법이었던 무알코올 음료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수근 기자입니다. 서울 낙원동에 있는 한 선술집입니다. 막걸리 등 주류를 한 잔씩 판매해 남녀노소 인기가 많습니다. 한 병을 마시면 5,000원이지만 일반 소주잔보다 조금 큰 낮잔으로 주문하면 1,000원입니다. 부담 없이 그냥 많이 한 잔씩 많이 합니다.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오고 합니다. 한 잔 자시는 분이 한 병에는 많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커플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달 말부터는 이렇게 식당에서 술 한 잔씩 파는 곳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짠. 지금까지도 국세청 해석을 통해 잔술이 허용되긴 했지만 정부가 이번에 아예 주류면허법 시행령 자체를 바꾼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술집에서 비알코올이나 무알코올 음료도 합법적으로 주문해 마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알코올 도수가 1도가 넘어가는 술만 유통이 가능했습니다. 잔술 판매와 무알코올 맥주 판매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이 이제 제도화됨으로써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제적 소비와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소비 행태가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기후위기로 필수 양념인 마늘도 작황이 좋지 못합니다. 제주에서부터 올해 마늘 수확이 시작됐는데 덥고 비가 많이 온 탓에 마늘 쪽수만 많아지고 크기는 작아지는
벌 마늘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원래 6쪽으로 갈라져야 최상품에 속하는데 여러 쪽으로, 그러니까 12쪽, 13쪽 등으로 나뉘는 거죠. 최윤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주 마늘의 70%를 생산하는 남쪽 대정읍의 마늘밭입니다. 1년 농사 첫 수확이 시작됐는데 현장에서 농민들의 한탄 소리만 들립니다. 마늘이 흉년이었어요, 흉년. 고온과 잦은 비 등 이상 기후로 마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벌마늘 현상 때문입니다. 이 벌마늘 피해가 심각합니다. 통상 6개에서 9개이던 마늘 쪽이 12개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마늘 크기는 작아지고 상품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상품이 70%, 하품이 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상품이 10%에서 많아야 20%, 하품 같은 경우는 거의 20-3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마늘들을 출하하기 위해 줄 서 있는 트럭들. 마늘 생산량도 예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 시즌 했는데 원래같이 안 되는데 농사를 많이 줄이려고 마늘 농사를. 다음 달부터는 전남, 경남에서 마늘 수확이 시작되는데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마늘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은 조금 올해 남해안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6에서 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일단 벌마늘을 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작년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지만 필수 양념인 마늘값마저 뛸까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 전공의들은 최소한 어제까지는 병원으로 복귀를 해야 했지만 극히 일부만이 병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밖에 안 됩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예고했고 의사단체는 오히려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복귀 디데이가 지났지만 전공의는 31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전공의 출근자는 13,000여 명 가운데 659명으로 전체의 5.1% 수준입니다. 이탈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거듭 밝혔던 박민수 차관이 행정 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전공의들의 공갈 협박과 같은 이런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의협은 의정 대화를 틀어막는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부산대는 재심의 끝에 정원을 38명 늘어난 163명으로 확정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학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헬기 사고로 숨진 이란 라이시 대통령은 당초 이란의 권력 서열 1위인 최고 지도자가 될 상으로 낙점이 돼 있었다고 하죠.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도 해임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승계 과정에도 잡음이 예상됩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탔던 헬기의 부품을 미국의 제재 때문에 구하지 못했었다는 이란 주장에 미국이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쿨한 경정이 낭송되고 충격에 빠진 사람들로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검은색 히잡을 쓴 채 흐느끼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헬기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을 추모하는 기도회가 이란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잃은 이란은 다음 달 말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관심은 라이시 대통령이 85세 하메네이에 이어 최고 지도자로 사실상 낙점받은 상황에서 누가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할지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종신 집권이 가능하고 군 통수권과 대통령 해임권까지 갖고 있는 권력 서열 1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EU는 권력 교체가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people of Iran to defend their human rights, their aspirations to an open, free society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로 헬기 부품을 못 구했다는 이란 측 주장에 미국은 노후 헬기를 띄운 게 잘못이라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K-팝과 K-푸드에 이어 K-에듀까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곳에 설치된 세종학당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배움과 희망을 키우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강재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기 못이 있어요. 발음은 조금 어눌하지만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학당으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학생들이 한글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유학하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유학 간 다음에 이제 회사도 다녀보고 싶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델들이 무대를 거닐고 K-팝 공연 준비를 위해 연습을 멈추지 않는 학생들. 이들에게 한류는 문화 넘어 또 하나의 꿈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K-에듀로 표현되는 교육 문화까지도 현지를 사로잡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교포나 또는 또 해외에 있는 다문화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문화를 전파하고 우리 안보와 또 우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기회의 땅이 될 한국에서 새로운 이웃이 무사히 자리할 수 있도록 통일문화연구원과 롯데장학재단 등은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한국어를 통해 우리의 문화도 자연스럽게. 한글과 한류 문화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꿈을 향한 공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자리 잡았습니다. 타슈켄트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18.2도에 그치는 등 선선하다 못해 서늘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강릉이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9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영남 지역으로는 3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는 곳도 있겠고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은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밤부터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은 16도, 춘천도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전주와 광주가 16도, 대구가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